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계획과 학습계획 짜기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잘 제출해줘서 선생님이 답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출을 못한 친구가 있으면 꼭 설문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된 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반 번호 이름만 쓰고 질문에 번호대로 체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읽기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제일 기본이 무엇이죠?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어야만 책 내용을 알게 되는 거고, 읽으면서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암기를 잘해야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정답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는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을 보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에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과서 그리고 자습서, 문제집 등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잘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습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어도 그 내용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요약을 잘 해야만 그 내용을 노트를 하고 그 노트를 암기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학습 전략의 가장 기초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 시간과 학습 계획을 짜는 게 그건 준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읽기 전략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 전략만 제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공부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QAR 전략과 리드 전략이라 해서 읽으면서 문제를 생각하고 또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QAR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읽기 전략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어떤 지문을 줬을 때 그 지문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읽기 전략이 하나인데 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본 후에 문제를 만들고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문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하고 과제로 그 문제를 만들어서 다음에 선생님이 설문은 과제로 냈을 때 거기에 답을 올리는 것까지 해서 세 번의 훈련 과정을 갖겠습니다. 먼저 QAR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QAR 전략이란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 Question, Answer,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이건 퀘스천은 질문이고 대답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과 대답 관계를 QAR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질문의 유형을 이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대답 관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대답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정답과 질문이 모두 이야기 속에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어떤 사실이 있으면 거기서 문제도 뽑아내고 답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한 문장에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대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을 찾아내는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글 전체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드는 문장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답과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글 전체는, 그러니까 문장에는 정답이 들어있지 않지만 본문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없고 조금 한 뒷번이든지 한참 몇 문장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 전체를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한 후에 거기서 어떤 질문을 만드는데 그 답은 그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만 스스로 그 문장과 관련된, 그 글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답은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나씩 나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하고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답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문제, 첫 번째처럼 쉬운 그 문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처럼 질문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세 번째처럼 조금 어렵게 글 전체의 내용을 알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까지 꼭 나온다는 거 여러분은 아시고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좀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QAR 전략, 스피드 정리하기 순서에서 첫 단계는 쉬운 단계죠. 쉬운 단계. 질문과 대답이 같이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찾아 질문과 대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보고 질문도 만들고 여기다 대답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로 해서 이야기를 읽고 질문과 대답이 같이 들어있지 않은 문장을, 그렇죠? 질문은 만들었지만 거기엔 답이 오고 다른 문장에서 정답을 찾아 쓰게 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도 만들고 답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시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용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글을 이해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단계였죠. 글 이야기를 다시 읽고 이야기 속에 없는 정답을 찾아 생각해보고 추측. 그렇죠? 생각과 추측을 해야 되겠죠. 추측하여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글 전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글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보고 또 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한번 지금 예문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활동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활동지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선생님과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이다. 이 폭포는 여러분들이 새나 비행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로 열대우림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1930년 미국 비행사 지미 엔젤이 우연하게 이곳 위를 날아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 폭포는 세 단계를 거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높이가 장장 979m나 된다. 이렇게 예문이 나와있죠. 간단한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문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쉬운 질문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쉬운 질문은 한 문장의 질문과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폭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위에서 한번 문장을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이다. 한 문장에 다 들어있죠. 베네수엘라에 있는 폭포 이름은 엔젤이죠. 자, 이렇게 한 문장의 질문과 또는 엔젤이라는 답까지 다 있는
그죠? 여기 N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폭포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요? 여기 다 나와있죠. 이 한 문장에 이 폭포는 세 단계를 거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높이가 장장 979m다. 그죠? 한 문장에 이 폭포의 높이까지 다 나와있죠. 질문. 높이가 몇 미터인가요? 하고 979m.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의 질문과 답이 다 있는 쉽게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질문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질문과 답을 찾는 경우죠. 자, 그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는 어떤 폭포냐 보시면, 자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는 어떤 폭포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는 어떤 폭포냐고 한 문장이 있죠. 근데 이 문장에 지금 답이 있습니까? 없죠. 이 문장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 있어요? 다음 베네수엘라는 엔젤 폭포다 하고 문장이 다르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폭포의 이름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는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다 하고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엔젤 폭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엔젤 폭포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건 없지만, 자 보세요. 여기 보죠. 실제로 1931년 미국 비행사 지미 엔젤이 우연하게 이곳 위를 날아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고서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린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1935년 엔젤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위를 날아가다가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두 번째 질문에서 엔젤 폭포를 발견한 사람은 결국은 미국의 1930년 미국 비행사 지미 엔젤이 우연히 날아가다 발견했다는 소리죠. 그럼 답을 누가 발견했냐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누가 발견했느냐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미 엔젤이 우연하게 발견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고,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려운 질문 만들기죠. 이게 뭐라겠죠? 그늘 전체의 문장을 다 읽고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어떤 추측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그 문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엔젤 폭포를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엔젤 폭포를 찾아가는 방법이 위에 문장에 있나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없죠. 엔젤 폭포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없고, 또 거기는 뭐 타고 가야 된다고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엔젤 폭포를 찾아가는 방법, 어떻게 왜 엔젤 폭포를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봤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 폭포는 여러분이 새나 비행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로 열대우림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다. 결국은 뭐죠? 걸어서 가거나 차 타고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새나 비행사는 어떻게 가죠? 비행기 타고 가고 새는 날아가죠. 비행기나 새나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걷거나 자동차 타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깊숙한 밀림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 열대우림 깊숙이 있는 엔젤 폭포로 가려면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객관식으로 나왔죠. 기차, 자동차, 비행기, 탱크, 자동차. 답은 나와있죠. 비행기죠. 하지만 여기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하고서 답은 여기 없습니다. 유추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는지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고 이런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 쉬운 질문은 한 문장 안에 있는 질문과 답. 그 다음에 중간 질문은 질문을 만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한 문장 내에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답.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은 전체 내용 맥락을 알고서 거기서 추측해서 질문을 만들고 답을
답을 밖으로 끌고 오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질문 단계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 문장을 질문까지 다 해보고 답을 찾는 그 과정만 겪으면 문장이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문장 내용을 머릿속에 아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활동지로 나눠주고 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서, 선생님과 같이 해보시면서 선생님이 적절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리우데자네이루는 무엇일까요? 리우데자네이루는, 이거부터가 레오라는데 이제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월의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라질의 한 도시다.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1500년대 어느 1월 1일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리우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다. 이 리우가 맞죠? 그들은 그 항구가 강의 입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항구인데, 사실은 항구라는 건 뭐죠? 항구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항구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죠? 바닷가에 있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항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강의 입구라고 생각해요. 큰 강 입구에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됐다. 강의 입구라고 해서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됐다. 실제로 리우데자네이루는 큰 강의 입구가 아니라, 다 여기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중요한 항구이다. 지금도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자, 이렇게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쉬운 단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의 질문과 정답이 같이 들어있는 문장을 찾아서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한 문장씩만 지금 여러분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1분씩만 주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도 답변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쉬운 문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간 문장. 아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문장. 문장과 문장이 다른 곳에 질문과 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 자,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총 3문제니까 1분씩 해서 한 3분 드릴게요. 3분 동안 지금부터 한번 실습지 활동지를 보고 요 예시문을 보고서 질문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씩만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빨간 밑줄을 그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더 질문 만들기가 쉬울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만드시면 좋으니까 보통 시험에 나올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질문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만들고 계시죠? 자, 시간이.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못하신 친구들은 마무리를 하시고
연습을 꼭 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에서 질문과 정답이 같이 들어있는 문장을 찾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쉬운 단계죠? 쉬운 단계니까 선생님이 요 빨간 줄 그은 부분들을 위주로 만들면 좋겠죠. 자, 먼저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라질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그죠? 자, 그럼 한 글에 다 있죠? 여기 한 장에? 한 문장에 다 있죠? 브라질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답은 이르레 강이죠. 이르레 강.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리우데자네이루는 어느 나라의 도시입니까? 자, 그것도 여기 나라가 있잖아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죠. 여러분, 만약에 브라질을 생각 안 하고 이게 리우데자네이루만 이름을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된다면 브라질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야죠.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는 지금 여기서 하여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리우데자네이루는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하고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브라질이죠. 아까는 이르레 강이 답이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뭐 더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리우데자네이루가 1500년대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리우데자네이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런 질문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강의 입구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죠? 강의 입구. 그런데 리우데자네이루는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바닷가 항구죠. 바닷가 항구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조금 중간 단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어떤 사람들이 지어 부르나요? 여기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나요? 지어 부르게 되어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문장에는 없죠, 답이. 바로 위로 쭉 한 두 문장 올라가서 1500년대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답이죠. 처음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포르투갈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죠? 그렇게. 문장과 문장이 떨어져 있죠, 답하고.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죠? 그것은 그들이 그 항구가 강의 입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강의 입구 위치가. 그죠? 강의 입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탐험가들이고요. 그게 다르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서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까지. 자, 그럼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체 내용인데 마지막에 무슨 문장이죠? 지금도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한번 보세요. 리우데자네이루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자리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항구 도시가 우린 가장 큰 항구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항구. 우리나라 부산, 인천 다 큰 항구 도시죠. 그런 항구 도시들이 왜 발달을 할까요? 왜 크게 발달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보면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중국의 상하이도 그렇고요. 바닷가에 엄청난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국제 무역 때문이죠. 배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거죠. 물론 비행기로 하지만 비행기로도 많이 다니지만 외국인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이 항구 배를 통해서 물건이 교역이 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들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죠. 그것은 무역이 발달해서 그랬다고 답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다른 질문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1500년대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왜 여기를 갔을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대륙 탐험을 많이 했었죠. 미국이라는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탐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서 탐험했었죠. 그런 시기였는데 그 관련된 질문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혹시 어떻게 만들어봤는지 선생님이 지금 답한 거하고 비슷한 질문을 만드신 분들은 선생님 설명을 잘 듣는 친구입니다. 잘 들은 친구고. 자, 그래서 요 선생님이 나눠준 연습제 실전 연습하기 2번이 있습니다. 요 2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고 선생님이 설문지를 과제로 드릴 겁니다. 그 설문지 과제에 요 답을 기재해 주세요. 한 문장씩 기재해 주시면 한 질문씩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다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간의 과제입니다. 요 실전 문제 실전 연습하기 이 문장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만드는 것을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를 따로 띄워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고 링크하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셔갖고 반 번호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서 요 쉬운 단계 1단계 질문과 답,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질문과 답, 그 다음에 어려운 단계 질문과 답을 기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자, 좀 전에 연습한 것처럼 선생님이 여기서 불러줬죠? 이런 질문과 답처럼 여러분도 자,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과제 내용도 간단하죠? 양이 많은 뉴질랜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질랜드 국민 1인당 15마리 양이 기록됩니다. 여기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양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직물 양들을 많아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꼽히고요. 남쪽 지방에 산이 많아서 사람과 양들은 대부분 북부 지방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쉬운 단계 질문, 답,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질문, 답, 그 다음에 어려운 단계 질문, 답을 꼭 만드셔갖고 설문지에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여러분 읽기 전략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리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QAR 전략이었죠. QAR 전략. 그건 질문 전략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암기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드 전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하고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핵심을 요약하면서 핵심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글을 내가 아주 요점만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문맥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리드 전략이랍니다. 리드라는 건 영어 여기 지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리드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리드는 다 아는 영어 단어죠. 리드 읽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도 읽다죠. 그런데 이 리드라는 단어를 왜 리드 전략이라고 했냐면 그냥 읽기 전략이 아니라 여기 이 리드 전략은 4단계 전략입니다. 4단계. 그래서 이게 다 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의 영어 약자입니다. 앞글자, 약자를 따서 리드가 됐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게 되니까요. 한번 같이 나올게요. 자, 리드는 우선 교과서를 4번 보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4단계라겠죠? 그래서 4번을 보는 게 됩니다. 여러분 4번 본다니까 언제 4번 다 읽어요? 하고 막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런데 그 4번이 여러분 힘들게 4번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교과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러한 전체 과정, 정제 과정,
전체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정제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내용을 걸러서 뭔가 핵심만 이렇게 뽑아내는 걸 정제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서규를 우리나라에서 사오죠? 서규를 사와서 우리 정유회사에서 뭘 합니까? 그 서규를 가지고 휘발유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경유도 뽑아내고 중유도 뽑아내고 여러 가지 그걸로 또 나중에 섬유 제품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정제 과정을 겪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여러분이 그냥 읽고 이 모든 문장이 다 답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답들을 아까처럼 질문을 통해서 찾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제 과정을 겪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4단계인데 그래서 4단계이기 때문에 4번을 읽지만 첫 번째 단계와 끝번째 단계, 4번째 단계는 이렇게 속독을 하는 겁니다. 속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속독을 한다는 건 그냥 빠르게 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빠르게 읽는다는 거 보니까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아니면 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뭔가를 빠뜨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기는 속독입니다. 그래서 리드입니다. 그냥 읽기, 속독 읽기. 요 끝이 먼저 시작합니다. 리드 전략에서. 자, 리드는 목적이 뭡니까? 교과서 전체 내용을 소제목 3개 정도의 분량을 빨리 읽는다. 그죠? 소제목이라는 것은 한 단원 위에, 제일 위에, 어떤 문장이 있으면 제일 위에 검정 글씨로 작은 제목이 있죠. 큰 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이 있고, 마지막에 문장 맨 위에 작은 글씨의 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 3개 정도를 분량을 빨리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문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고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제목만 읽어봐도요. 그래서 작은 제목, 특히 큰 제목뿐만 아니고 작은 제목만 빠르게 읽고 그러면서 글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어떤 작은 주제들이 나오겠죠. 그 문장의 제목은 그 자체가 사실은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제목의 핵심어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 소제목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핵심어도 소제목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문장별로 서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게 되면 핵심어는 문장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문장이 짧은 경우는 소제목에 또 그 핵심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곽을 파고 소주제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가볍게 빨리 읽는 거죠. 그래서 소주제를 생각하면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읽어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읽으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리죠. 최대한 빨리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을 파악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주제와 윤곽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 읽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또박또박 정독을 합니다. 사실 이 읽기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중요하다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이 평가하기 두 번째 정독하는 게 가장 힘들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두 번째는 잘 봐야 됩니다. 크게 뜨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evaluate 이거는 평가하기란 영어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read의 e가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걸 평가하느냐? 그래서 핵심 단어와 그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거를 평가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문장 모든 것이 핵심 단어고 모든 것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글에는 쓸모없는 내용, 꼭 쓸모없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말들, 보충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런 내용들은. 근데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과 핵심 단어들 이런 것만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뽑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인지 정말 핵심을 설명하는 글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글을
글을 많이 읽어보신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글을 읽고 핵심어와 핵심 내용을 뽑으러 가면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목적은 중요한 단어, 문장 안에는 핵심 단어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평가를 통해서 핵심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 각 문장들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각 문장에서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들의 밑줄을 긋습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핵심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의 조건은 첫 번째. 자, 핵심 단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핵심 단어 조건이죠? 과연 우리는 핵심 단어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반복된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장에 보면은, 무엇은 뭐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핵심 단어는 계속 반복돼서 2번, 3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반복해서. 요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핵심 단어인가 보다. 하고서 처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핵심 단어를 지지할 내용이 잇따라야 한다. 이 핵심 단어를, 요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지할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무엇은 다 하고서 설명하는, 그거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 지지할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되느냐, 아니면 이걸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거기에서, 이게 핵심 단어구나, 하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핵심 단어와 핵심 지지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각각의 핵심 단어를 네모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 핵심 단어를 만약에 이게 핵심 단어다 싶으면은, 주로 네모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보통 여러분 핵심 주제를 네모로 많이 합니다. 주제는 네모로 하고, 핵심 단어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핵심 단어의 세부 단어, 핵심 단어의 세부 단어에는 번호를 쓰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를 지지하는 내용을 하는데, 여기 지지할 내용이죠? 요 지지할 내용, 핵심 단어를 지지하는 내용들의 그 세부 단어 있죠. 세부 단어의 앞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핵심어를 찾았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그걸 지지하는 내용들에 가서는 그 지지하는 내용의 핵심 단어에다가, 단어 맨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단어에다만 번호를 쓴 다음에 단어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어에만 밑줄을 그어야 돼요. 단어에. 이렇게 조사 같은 거 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부 단어, 지지, 하위 세부 단어,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죠? 밑줄 긋고 표시,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조사들 있죠.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단어만, 가급적 단어만 하고, 정 표현이 안 될 때, 표현이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만 조사를 한두 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번호 뒤에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밑줄을 긋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를 지우기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해요. 여기다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예시문이 있으니까 예시문에서 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1번하고 번호 동그라미를 했죠. 그 다음에 세부 단어에 번호를 쓰고, 단어에만, 이런 경우는 해야겠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 조사가요.
단어 밑줄은 당연하지만 대나 애만 중요해. 이게 애만이라는 조사도 중요해. 밑줄. 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세부 단어 번호 쓰고, 그다음 쓰고 단어에만 밑줄. 이렇게 하면 딱 요약이 되죠. 핵심 단어 지지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가하기를 할 때 핵심 단어는 반복되고 지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찾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지지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번호 매기고 밑줄만,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에만 밑줄을 안 긋고 보통 여러분 요약한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줄 긋는 친구들 많아요. 자, 이렇게 다 줄 긋고 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까? 나중에 시험지에 답안을 갖다 쓸 때 이걸 다 쓸 겁니까? 노트할 때 이 내용을 다 쓸 겁니까? 아니죠. 노트할 때는 최대한 양이 줄여야 되죠. 핵심 내용만 있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고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교과서 보고 그냥 공부해버리지 노트를 왜 봅니까? 그죠? 노트를 하는 이유는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해서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암기가 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리드 전략을 통해서 요약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평가하기를 통해서 핵심어와 지지글을 찾는 겁니다. 지지 내용을 찾는 거. 이게 리드 전략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자, 이제 분석하기입니다. 분석하기는 여기 영어 단어로 나눠져야 됩니다. 여기에 앞 단어가 RAD의 세 번째죠. 이거의 세 번째 약자입니다. 이게. 자, 이게 A입니다. A. 자, 분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문장이 있으면 그 글 전체의 내용이 어떤 흐름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아니면 전체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하기의 목적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문장을 알거나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분석한다, 또는 중요 단어 간의 공통점, 원인, 결과, 대조라는 거 뭐죠?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서로 비교되기도 하고 그걸 대조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분석하기 위한 거죠. 자,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밑줄진 단어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서 공통점을 갖는 게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하고요.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화살표 점점점 화살표.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는 앞글과 뒷글이 비교하는 거다. 이 반면에 뭐 어떻다, 뭐 이것과 이거는 뭐 무슨 차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대조라는 거 있죠. 대조는 요 비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교는 앞글과 뒷글이 어떠한 내용이 다르다지만 대조는 서로 반대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고 줄을 두 개를 긋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는 한 줄이죠. 비교는 한 줄이지만 대조는 이런 식으로 두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세 가지 표시를 하게 되면 또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여러분 영어로 이런 표시도 하죠. 이건 예라는 뜻이죠. 예를 이런 표시도 하고요. 인용할 경우에. 자, 이런 걸 표시를 교과서를 읽으면서 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원인과 결과구나. 이 문장은 비교하는 거구나. 이 문장은 대조하는 거구나.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구나. 이 문장은 예시구나. 이런 식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고만 나면 이 원인 결과 뭐 비교 대조 이런 내용들을 감은 오겠지만 이 문장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맥락을 찾는데. 그래서 이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따 예문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석하기까지도 정독입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원인과 아까
평가할 때도 분명히 정독을 했죠? 정독은 2번 합니다. 여기 읽기 평가하기와 분석하기도 정독을 2번 하고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속독을 합니다. 왜냐? 처음에 평가하기와 분석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한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제대로 분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하는 절차.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기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거죠. 영어로 디사이드인데 아까 read의 마지막 D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약자죠. 결정하기. 자, 본문의 주요 핵심 단어와 문장을 결정한다. 아까 사실 다 찾아놨죠? 근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확인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결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그 대신 좀 빠르게 읽으면서. 첫째는 문장 내 전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빠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2번째는 교정해야 할 내용을 찾으면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볍게 읽으면서 자신이 잘했는지 점검하고 빠진 내용을 찾아 교과서에 표시한다. 형식은 평가하기와 분석하기의 기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표시한다. 그렇죠? 아까 평가하기에서는 뭐 했죠? 동그라미 표시하고 번호를 매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줄을 단에만 이렇게 쭉쭉쭉. 그죠? 이게 이제 평가하기입니다.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기에서는 뭐 했죠? 띵띵띵하고 화살표 하는 거였죠? 요거. 또는 화살표에다가 이게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화살표를 줄을 두 줄 긋고 대조하는 거. 이런 거. 이걸 한눈에 보거나, 또는 뭐 이거는 예문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한눈에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빨리 속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걸 제대로 했는지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찾아서 보강을 해서 번호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밑줄을 빼먹었으면 밑줄을 더 넣는다. 이런 기호를 다 빼먹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기호를. 그렇게 한번 다 하고 나면 문장이 다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4번 읽게 되면 여러분은 그 교과서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다 담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면 여러분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요 표시한 내용만 노트를 하면 노트 필기 끝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른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밑줄을 긋지 않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더 읽을 필요도 없고요. 노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약한 내용만 노트하면 노트 필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 추가로 또 노트 필기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 리드 전략은 여러분이 예습 전략입니다. 예습 전략. 수업 시간이나 복습이 아니라 예습 전략으로 할 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습을 하고 수업 들어가면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주 귀에 쏙쏙쏙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부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습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신 친구들 많죠? 이런 방법으로 예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에서 말한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여러분이 핵심 단어 찾기를 그리고 핵심 단어와 어구를 찾아야 된다. 만약에 찾지 못했다면 뒤로 돌아서 반복해서.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제대로 안 들었다면 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여기에, 예문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내용에서 한번,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자, 읽어보시고 한번 딱 보세요. 아까 핵심 단어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쭉 보세요. 숲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고, 또 숲이 또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딱 한눈에 보니까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뭐죠? 네, 그렇죠. 숲이죠. 이렇게 숲이 여기도 나오고, 숲이 벌써 몇 번이나 나오죠? 4번이나 나왔죠. 반복해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숲이 핵심어 같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필수적인 산소화물을 공급해준다. 숲은 생태계의 질서를. 자,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숲이 뭐를 공급해주고, 숲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핵심은 숲이다.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놓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럼 숲을 지지하는 내용이 뭔가요? 정확하게.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핵심어를 찾고 지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번호를 매기고 그 문장의 핵심 단어 내용들만 밑줄 긋는다겠죠.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도 공급해준다. 그럼 여기서는 번호를 어디다 매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다 매길까요? 아니면 여기다 매길까요? 여기다 매길까요? 여기다 매길까요? 자, 1, 2, 3, 4 중에 어디다 매길까요? 맞춘 친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 맞출 친구가 대부분 여기다가 아마 매길라 할 거예요. 자,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도 공급해준 공급까지는 가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숲이 자,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과연 모든? 그럼 여기도 있죠? 선생님이 한단 말, 선생님이 번호를 매긴다면 선생님은 여기다 할 겁니다. 2번. 여기는 아닙니다. 왜? 생명체라면 생명체, 뭐 모든 생명체 아니어도 생명체란 말만 있어도 모든은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일단 자, 이렇게 동그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핵심 단어에만 했죠. 생명체 생존에 선생님이 제가 실수했어요. 자, 사실은 이것도 사실 빼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산소와 물이 어디 누구한테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생명체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자, 선생님 잠깐 착각을 했는데, 자, 숲은 뭡니까? 산소와 물 공급. 산소와 여기는 조사를 넣어도 되겠네요. 왜냐면 두 가지니까. 물 공급. 딱 이렇게 단어만 붙였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 숲의 첫 번째 능력, 산소와 물 공급. 아주 간단하죠. 이 내용들 다 지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에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불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산소와 물 공급하는데 누구한테 공급해주겠어요? 우리가 뭐 기계한테 공급해줘요? 아니면 무슨 외계인한테 공급해줘요? 아니죠? 당연히 생명체에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고 문제도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 단어만 이렇게 하고 조사, 필요한 조사만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 건 요거는 아니죠. 여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넣어도 돼요. 그럼 1번 산소와 물 공급. 이게 요약하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숲은 또 생태계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탱시켜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요약할까요? 아까 여기 생명체 지워버렸죠. 그런데 보세요. 자, 질서를 유지, 지탱. 어떤 질서 유지, 지탱인지 그건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인지 무슨 그거는 정확하게 또 이걸 표현을 하겠죠. 생태계라는 거. 요게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자, 생태계의 질서, 정상적이란 말을 굳이 안 넣어도 유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와 지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업의 두 번째 기능은 생태계 질서, 유지, 지탱. 중심 역할 다 빼도 됩니다.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죠. 정상적으로란 말 안 넣어도 질서, 유지, 지탱만 넣어도 수업의 기능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거. 생태계 질서, 유지, 지탱.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다 집어넣을 겁니다. 관련해주면. 자, 선생님이 지금 일단 첫 문장이니까 예시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숲을 갖고 지키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에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는 내용이 요약이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갖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 자, 여기서는 어디에 번호가 들어가죠?
이거는 다 사족입니다. 3번.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해결. 대안. 그죠? 대안이죠? 환경 문제 해결 대안입니다. 자, 이렇게 줄을 긋는 환경 문제 해결 대안. 3번.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요. 다음 중에 숲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1번 산소와 물 공급, 2번 생태계 질서 유지 지탱, 3번 환경 문제 해결 대안. 이렇게 4번 또 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노트를 해서 외우면 금방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내용을 갖다 또 하는 사람 친구들도 있어요. 잘 이제 처음에 훈련이 안 되면. 앞선 세대가 일베가 고루의 나무를 심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꾸고 지키는 일을 멈추.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 이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뭐 요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처음 하면 이걸 요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핵심을 찾고 요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핵심어를 넣고 여기다 1, 2, 3번 해갖고 쓰는 겁니다. 핵심어가 수비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1번 아까 요거 산소 물 공급, 2번 어쩌고 3번 이렇게 해서 쭉 요약한 내용. 노트 필기입니다. 이게 노트 필기하는 방법 나중에 선생님이 또 지도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여기서 핵심어가 뭔지, 핵심어는요 단 단어일 수도 있지만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단어가 이어진 문장일 수 있어요. 꼭 한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할 때 한 두세 단어가 연결된 이렇게 수거 정도 그런 거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어가 뭔지를 찾아보시고 여기다 핵심어를 쓰시고 그 지지하는 내용이 뭔지 번호를 매겨서 하나씩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그래서 짧아서 요거를 요 두 번째를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요거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제는 지금 요 두 번째 요것만 과제입니다. 선생님 표시를 할게요. 요것도 설문에 여러분이 핵심어와 지지글을 요약해서 적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연습하세요. 연습하실 수 있으면 시간 내고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석하기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하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석하기는 어떤 연결이라고 그랬죠. 여기 암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쭉 이건 설명하는 건 나열이죠.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블로그에도 벽돌사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부분이 하는데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 이런 거 보세요. 따라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연결어를 연결어가 있잖아요. 연결어가 있을 때 요거는 어떤 것을 원인이 주고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따라 이런 걸 조사해. 연결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연결어를 잘 보시면 앞에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들도 지각을 이루어내 블록적으로 됩니다. 근데 설명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원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특히 따라서 교사는 원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암석을 이루는 블록 조각 무엇일까? 쭉 또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런 앞에 시작하는 내용들. 자, 보시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구별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원인 결과죠. 이렇게 구별하는 원인과 결과. 보시면. 자, 선생님 이제 이런 건 또한 이런 조사가 이런 연결하는 뭐죠? 나열하는 거죠. 설명을 쭉 나열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것도 원인 결과죠. 앞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쭉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어떻다. 자, 여기 대조가 나왔죠. 이거 아까 뭐라겠죠? 대조는 이렇게다 요걸 하겠죠. 자, 이와 같이는 뭐라겠죠? 이렇게 한 줄로 갑니다. 아까 또 한 나열입니다. 나열을 보시면요. 아까 대조,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인 결과가 어떤 건지 찾아서 쓰시는 거고, 비교 대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결정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평가하기와 이 예문을 갖고 평가하기와 분석하기를 하고서 한번 쭉 빠르게 또 읽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여러분 연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거는 연습을 하고 아까 과제를 첫 시간에 과제가 하나 있었고 이번 시간에도 아까 과제라고 표시한 짧은 단문 있죠? 거기에서 핵심어와 그 다음에 그 핵심어를 지지하는 글이 뭔지 적어서 설문조사에 답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기 전략의 QAR 전략과 리드 전략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글을 읽거나 아니면 예습에서 요약을 할 때 아니면 시험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여러분이 핵심 내용을 빨리빨리 찾고 공부도 훨씬 수월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수업했다고 끝나고 활용을 안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연습을 여러 번 하셔갖고 시험 공부할 때나 평소에 공부할 때 활용을 잘 하시고 앞으로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